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현상욱입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 중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21대 국회인 지금까지 2년째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관행과 사회 보장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예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겨우 담겨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도 타격이 컸고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위기가 이어질 취약한 분야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으니까 법안을 찾아내서 서둘러 처리하기를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하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과 병원을 포함해 대규모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시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백신 접종을 총괄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나성웅 부단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통이 부족했다며 언제든지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공방이 예상됐던 국회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하다 무산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국정원이 야권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불법 사찰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구청장과 시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예산 삭감과 비판 여론 조성 등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된 의혹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 영향이 본격화하면 확진자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1일 확진자가 연속으로 6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초순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과 충남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관련 확진자가 가족, 지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100명 중반대로 늘어났고 서울 순천향대 병원과 송파구 보습학원 등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의 여파도 계속됐습니다. 잠복기를 감안하면 아직 설 연휴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확진자 규모가 껑충 뛰어오른 셈이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자마자 확진자가 급증해 다시 단계를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 비교를 해보게 되면 계절적 요인 이런 것들 뭐 변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코로나19 감염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다면은 3월 달에는 분명히 1,000명 넘어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가려진 숨은 감염자 수도 여전히 상당수여서 이들 무증상 감염자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도 우려 대목입니다. 당국은 다음 주까지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집단 감염 발생 시설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요인을 분석 발표하면서 최대한 자율 그리고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코로나 발생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면역도도 낮은 상황이라면서 거리두기의 이행이 한층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장은 모두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과거 공장을 증축하면서 하나로 연결해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진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모두 4개 동인데 살펴보니 동과 동 사이가 연결돼 있습니다. 동끼리 다 연결이 돼 있죠. 한 건물이.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동이 나눠져 있는데 그냥 걸어서 그냥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뀐 건지 공장 건축물 대장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5년 지어진 이 공장은 기숙사와 휴게실을 무단으로 증축했다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원상 복구를 했습니다.
이후 2018년과 2019년 연달아 다시 증축 허가를 받아 면적을 늘립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들을 이은 겁니다. 동 사이사이는 지붕과 외벽으로 막았습니다. 공장의 동과 동 사이입니다. 증축으로 인해 바깥에는 거대한 외벽이 세워졌고 내부는 천장이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창문을 열어도 사실상 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4개 동 가운데에 있는 2동은 앞뒤가 막혀 환기조차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사실상 한 지붕, 한 동으로 묶인 겁니다. 환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기가 원활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코로나19에 아주 대단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작업 환경에다 집단 기숙사 생활까지 맞물려 공장 직원 170여 명 가운데 70%가 코로나19에 걸리는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밖과 환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겨울의 온풍기를 통해서 아마 그 밀도가 높아졌을 겁니다. 바이러스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작업을 해서 그 작업 동안에도 감염이 확산이 됐을 거고요. 남양주시는 집단 감염 사태가 정리되는 대로 플라스틱 공장을 직접 방문해 증축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증축 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진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전국으로 퍼져 누적 확진자가 159명에 이릅니다. 직원들이 설 연휴에 이동하며 가족 모임을 통해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 보일러 공장 직원들이 설 연휴 집이나 고향을 갔다가 가족이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강원도를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 세종 등에서도 보고됐습니다.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도 현실화됐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60대 부부가 확진된 공장 직원의 자녀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도 감염된 가족과 접촉한 직장 동료가 확진되는 연쇄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가족분의 한 명의 직장에서도 또 한 분이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우려스럽게도 가족 간 감염에서 또 지역사회의 전파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가족 확진자 중엔 학생도 있어 학교 접촉자 90여 명에 대해 긴급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선 신속한 접촉자 조사가 필수. 하지만 감염 규모가 커 확진자 이동 동선 추적에 시간이 걸리면서 접촉자 파악이 그만큼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외국인 직원 등은 소통 문제로 이동 동선 파악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으며 동선을 숨긴 확진자에 대해선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보신 대로 공장이나 병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런 시설에서 감염된 환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파만파 확산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규모를 키운 건 잇따른 대규모 집단 감염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경기도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충남 아산 남방기 공장 등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장 집단 발생은 올해만 52건으로 확진자는 1,3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3%가 수도권에서 발생해 전체 확진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평균 26명이 감염됐고 확진 여파는 10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발현될 때까지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있고 이것을 통제하는 데에는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환자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감염이 확산하는 건 작업 환경 때문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일하는 데다 추위에 환기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확산을 키운 겁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라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도 전파를 쉽게 했습니다. 소음 환경 때문에 큰 소리로 대화를 함으로써 비말이 발생하는 점,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점도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동 기숙 생활로 인한 노출 기회 증가도 원인의 하나로 병원은 비교적 감염 위험이 덜한 환경이지만 오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도 모른 채 퇴원했다가 추후 검사에서 확진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간병인이나 보호자들이 외부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돼서 본인도 모르게 들어와서 환자를 감염시키게 되는 거고, 다인실에는 냉장고뿐 아니라 탕비실에 여러 가지 물품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밀폐, 밀접, 밀집된 산밀 작업장 선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마스크 쓰기와 환기, 소독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생긴 사업장에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지금처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자체를 중단하지 않고 인원이나 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인데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은 완화 조치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된 지난 2달 반 동안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누더기가 됐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카페, 오락실 등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땜질식 보완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며 거리두기의 중요성은 더 커졌는데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 지쳐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해함을 알고 있음에도 더욱더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거리두기의 개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5단계 체계는 대국민 행동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1, 2, 3단계로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등 집합 금지 조치는 최소화하고 인원과 시간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역 수칙을 위반할 때는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은 규제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위주가 아니고 자율과 방역의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수칙을 이제 중심이 거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두기 개편하는 것이고. 하지만 아직도 지역 사회에 무증상 감염이 넓게 퍼져 있고 설 연휴 이후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은 거리두기 개편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3차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코로나19 경각심이 얼마나 느슨해졌는지 저희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다시 문을 연 클럽에는 새벽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손님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방역 지침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클럽 안. 번쩍이는 조명에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다란 음악 소리.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선 사람들이 몸을 흔들어댑니다. 어림잡아 폭 4m 정도인 비좁은 공간에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옆 사람을 밀치고 틈을 비집어야 발걸음을 간신히 옮길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턱에 걸치기 일수. 아예 쓰지 않은 채 춤추고 떠드는 사람도 쉽게 눈에 띕니다.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고 아무렇지 않은 듯 바닥에 침을 뱉습니다. 모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 하지만 제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늦게는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오늘 여기 몇 시까지 영업해요? 마감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동안 절박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에 나섰던 유흥시설 업주들. 거리두기가 풀리자마자 문을 열었지만 방역 수칙을 지켜 운영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접종 준비는 잘 되는 건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총괄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나성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부단장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부단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차장 나성웅입니다. 네. 오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접종 일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대해서 만 65세 미만인 약 27만 2천 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종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은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그다음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하면서 차근차근 파이자 백신부터 또 개량 노바백스 백신, 모더나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 접종 센터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센터로 찾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핵산 백신은 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하는데요. 예. 처음에 들어오는 아마 코박스에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오는 것보다는 이제 병원에 이송을 하거나 그래서 자체 접종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소수가 되고요. 화이자 백신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2, 4분기부터는 각 접종센터에 찾아가셔서 접종하시게 됩니다. 네. 아마 장소를 마련하고 애도 많이 쓰셨을 텐데 자기 차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주차 시설이 확보돼 있습니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그 접종센터는 실내 시설이라든가 큰 규모의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가능한 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없는 경우에는 버스라든가 그것도 다른 이동 수단을 통해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역시 나이 문제가 있습니다. 65살 이하로 일단 접종이 제한됐는데 내가 좀 나이가 딱 걸리긴 하지만 좀 건강하니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꼭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고령층의 접종을 미루다 보면 고령층에서 중증 환자가 또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 면역성, 그 사망 예방 효과라는 백신의 효과성은 이미 확인이 돼 있습니다. 예. 다만 임상 시험을 할 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유효성이 통계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 집단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종사 중인 60세 연령층은 유보시킨 거지 안 맞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3월 정도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 효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효하면 바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65세 이상 어르신 말고 종사자에 한다는 거는 고위험 시설에서 종사자들에 의해서 확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 접종을 시키면서 선제적 검사라는 검사 방법을 더 주기적으로 해서 방역적으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질 수 나쁜 결과가 안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 좀 덜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도입하기로 한 백신들이 종류별로 계속 무리 없이 제 날짜에 도착하는지가 이제 제일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화이자나 노바백스나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도착하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EU에서 이제 공급량이 달리기 때문에 수출 제한이라든가 예. 미국에서 원부자재, 행정명령 등도 굉장히 좀 수급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우리의 접종 공급 스케줄이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각 개별 기업들과 매일 소통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 경우는 저온 냉장고에서 보관을 해서 꺼내서 또 녹여가지고 써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녹인 다음에 다시 얼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해동하면 바로 다 사용을 해야 될 텐데 남게 되면 혹시 방문해서 접종도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파이자 백신은 아까 우리 사전 말씀하신 대로 영하 70도에서 이송이 됩니다. 예. 이송해서 희석을 통해서 냉동을 해제하게 되면 3일, 5일에서 다 맞춰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맞추는 거를 면밀하게 접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숫자만큼 배송하고 또 오시는 분을 해서 손실분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차분히 짜서 정밀하게 방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접종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들도 적극 협조를 잘해야 되겠군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모의 훈련도 하고 있고 접종자 대상을 저희들이 그 1차, 2차 순서에 따라 특정화시켜서 그 네. 모의 훈련 현장 경험을 통해서 계속 그분들이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뭐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기술 이전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됐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데 이렇게 기술 이전을 받는 거는 의미가 큰 건가요? 네, 지금 대부분의 아마 백신을 생산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생산 위탁이라는 단순 위탁에 머무는 게 많습니다. 예. 하지만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독자적인 기술 그리고 앞으로 국내 개발을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번 백신은 합성 항원 백신으로서 독감 백신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백신의 그 발전성이나 적응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바백스의 기술 이전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접종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이제 시점에서 해외에서는 이상 반응의 이제 사례들이 계속 보도가 되니까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안전성은 확실히 보장돼 있겠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상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거든요. 네, 그 이상 반응은 모든 백신에서 확률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생물학적 제재가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접종을 하게 되면 국소 부위에서 아픈 통증이라든가 두통,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이고요. 다만 중증 알레르기한 아나팔락시스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예진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접종을 하게 되면 30분 동안의 관찰룸에서 대기하면서 이런 이상 반응을 면밀하게 체크하게 됩니다. 만일 집에 돌아가셔서 이상 반응이 발생하시게 되면 누리집이라든가 보건소 같은 연락을 하게 병원에 가시게 되면 바로 치료가 가능하시고요. 또 여기에 대한 치료비 같은 것도 다 국가가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그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시게 된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만성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게 어느 정도여야만 백신을 맞으면 곤란한 건지 아니면 약간의 증세가 있어도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참 궁금합니다. 접종 대상이나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안 받으시는 것보다 받으시는 게 위험도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접종 당일날 발열이라든가 어떤 몸 상태가 안 좋을 경우는 그 예진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몸 상태가 다시 좋았을 때 바로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순번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고 판단이 안 되시더라도 접종 장소에 오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예진을 통해서 몸 상태를 관리하게 됩니다. 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역시 접종 장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투입되는 훈련된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걸 종종 봤습니다. 우리들은 뭐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은 그 이번 예방 접종은 대규모로 전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사회, 보건소 등 해서 자체적으로 보건 인력을 확보하고요. 또 저희들 중앙에서는 의사협회라든가 거기서 의정협회를 통해서 거기가 부족하거나 거기 차질이 있을 경우에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전체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접종하게 된다면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예방 접종에 의해서는 굉장히 대규모 예방 접종은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의료 인력을 충원해서 차질 없는 예방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나성웅 부단관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신 접종 준비 상황 알아봤는데요. 이 접종에는 주사기도 꼭 필요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주사기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사기를 들고 시연용 스폰지에 주사액을 주입해 봅니다. 관량의 차이가 이만큼 나요. 여기서 5명에서 6명의 분들이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에 사용할 최소 잔여형 LDS 주사기입니다. 주사기에 남는 백신 잔량을 최소화해 일반 주사기로는 백신 한 병당 5회분 주사하던 것을 6회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LDS 백신 주사기 생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3곳의 관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술 혁신을 격려했습니다. 진단 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세 회사 모두 의료기기 국산화에 앞장서온 기업들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찾은 풍림파마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LDS 백신 주사기 개발에 과감히 뛰어들어 최근 미국 FDA의 의료기기 승인까지 받은 업체입니다. 기술 개발 이후에도 시제품 제작에서 생산까지 소요기간 1년을 내다봤지만 이 기간을 불과 한 달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선정돼 정부와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과 제품 승인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덕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정부의 지원은 그동안 진단키트, 마스크, 방진복 등 방역 제품 확보와 해외 수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풍림파마텍이 무상 제공하기로 한 LDS 백신 주사기 12만 7천 개를 비롯해 신한양행과 두원메디텍에서 구매한 주사기 4천만 개를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주사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계획도 빈틈없이 마련했다며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배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문건인데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 4년 차인 지난 2011년 모두 14쪽의 분량으로 작성됐습니다. 배 의원을 포함한 당시 민주당과 또 정의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소속 32명의 지자체장들에 대해 좌편향, 종북, 반미 등의 표현을 쓰며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민노당 소속의 인천 남동구청장이었던 배 의원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볼까요? 노조 활동가 출신인 인사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종북 좌파의 활동 기반 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 전교조 출신인 강사를 초청했다며 지역사회 이념의 오염 조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주민 상대 행사까지 들여다보며 문제 삼은 것이죠. 그러면서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면서 예산 삭감과 감사, 또 언론과의 협조를 통한 비판 여론 조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순응하지 않으면 불법 사찰하고 종북 딱지를 붙인 것이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비롯해 다각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보고 오시죠. 오해 강자, 자녀와 소통하기, 부모 코칭. 이게 종북 논리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순종적이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저해한다고 보는 반민주적인 인식입니다. 광역지자체장이나 기초지자체장에게도 이렇게 사찰이 이루어지고 이념의 칼날을 들이댔는데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땠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파문과 관련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여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선거용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 국정원의 사찰 문건을 공개한 배진교 의원을 스튜디오로 불러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오늘 국회는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을 상대로 이를 물으려고 했지만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문제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예정 시간보다 40분이나 늦게 시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시작부터 불안불안했습니다.
전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이틀째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결국 회의는 시작 10분도 안 돼 중단됐고 윤 위원장이 유감의 뜻을 밝힌 뒤 다시 회의가 이어졌지만 역시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열을 이유로 갑자기 불출석을 통보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문제가 된 겁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열이 있다고 해서 회의장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서 그 불참을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도 계속 열이 나고 있다면 법무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코로나 검사 받으러 지금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국회에 오지 않기 위해서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에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을 설명하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관련해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차관은 뒤늦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갔고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출석 회피라며 이 차관도 꼭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판이 깔렸는데도 야당이 제대로 추궁도 못하고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박 장관과 이 차관을 다시 불러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현수 민정수석이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설왕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소통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또 불거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 인사를 할 때가 됐는데 법무부 장관이 하고 싶은 인사가 있고 예. 검찰총장이 원하는 인사가 있고 예. 중간에서 이걸 어떻게든 조정해서 대통령한테 안을 올려야 되는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이 그만뒀으니까 결국 이제 인사 때문에 검찰 인사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현수 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 인사 문제가 예.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갈등이 좀 있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갈등이라면 의견 일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것이고 아마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나눈 건 분명한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런데 이제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서 그걸 일요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함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면서 사의 표명이라는 부분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 그거는 청와대에서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당초에 의견을 안 들어줬다는 얘기인지 검찰총장이 당초에 의견을 안 들어줬다는 얘기인지 이 삼각관계 속에서 좀 애매했는데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좀 안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군요. 아마 이제 알려진 걸로 보면 예. 윤 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정확히는 세 가지인데요. 예컨대 이성윤 지검장하고 심재철 국장을 이제 배제해 달라 아마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자리로 옮겨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성윤 지검장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그렇죠. 있고 심재철 국장은 남부지검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현직으로 제가 말하는 현직이라면 수사 기관으로 뭔가 좀 요직으로 복귀하는 문제. 예, 그 얘기를 아마 요청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 안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윤 총장이 요구했던 요구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인사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개의 자리만 이동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좀 수용하는 방안으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재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신수석 입장에서 본인이 중재 역할을 하는데 좀 뭐랄까요 한계가 있다고 느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민정수석을 패싱했다, 건너뛰었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 안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비서실장한테 가서 대통령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민정수석을 빼고
대통령한테 직접 법무부 장관이 비서실장한테 직접 넘겼다는 뜻인가요? 이 패싱이라는 게 어떤 아마도 의미일까요? 근데 패싱이라는 표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데요. 예. 이제 야권에서 패싱 주장을 하시는데 패싱이라 하면 중간에 절차가 있고 자리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뛰어넘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 신수석 사이에는 의견 교율이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된 것이지 예.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끝까지 인사안을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요. 법률적으로 보면 물론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을 통해서 재가를 받는 게 일반적인 어떤 인사의 절차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 박 장관이 개인적으로 가서 재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법률상에 전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고 과정을 보면 비서실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는 예.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패싱이란 말도 물론 신수석 의견을 100% 듣는 걸 패싱을 하고 패싱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신수석 의견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두 사람 간에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를 예. 본다면 패싱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이렇게 딱 받아드는 순간 엄청들 싸웠겠구만 또는 뭐 갈등이 예. 있었겠구만 이렇게 짐작을 할까요? 하겠죠.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걸 알았냐 몰랐냐 문제는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와대 인사의 그 결재하는 라인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뭐 추측만 할 뿐인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봉계 장관이 절차에 따라서 가지고 올라왔고 그 제거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제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신수석 입장에서 그 불쾌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로 조금 돌아가서 되짚어 보면 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갈등이 이제 좀 심각해지고 그랬었죠. 자꾸 일이 삐그덕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장관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을 뭔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민정수석을 대통령이 이제 따로 임명을 하면서 이제 검찰과 법무장관 사이에서 좀 잘 컨트롤해 달라고 이제 맡긴 게 바로 이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한 달 반 만에 이제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그 저는 그러니까 신수석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지금은 야당이 이제 집중적으로 또는 보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법무부와 신수석 간의 갈등만 지금 부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중간에서 지금 말씀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이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수석이 저는 임명이 됐다고 보는데 저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첫째는 지금 인사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건 이제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들을 100% 수용하지 않고서 인사가 났고 또 하나는 백영규 전 이제 산자부 장관 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신수석 같은 신현수석 같은 경우 이 부분도 검찰에게 일정 부분 조율을 했으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검찰이 신수석의 말을 전혀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그냥 영장 청구했는데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신수석 입장에서 중간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는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양측의 중간자에서 어떤 그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 신수석의 어떤 그 자리가 제대로 역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판단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뭐랄까요 한계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면서 제가 볼 때는 사의를 표명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거다. 즉 검찰도 본인이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법무부도 어찌 보면 본인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신수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제 사의 표명이라는 부분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박범계 장관은 이제 처음 이제 장관이 되어서 검찰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좀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이 이제 뭐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가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근데 이제 편하게 편가르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갈라놓고 보면
검사 출신하고 네.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하고 결국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인가 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신현 수석이 뭐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지 않고요. 신현 수석은 뭐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적도 있었고 검찰 개혁에도 소신을 가지고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한계를 느낀 부분은 예. 본인한테 좀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본인이 한 달 반 동안 노력을 했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민정수석의 자리를 수락해서 들어왔는데 검찰도 전혀 미동이 없고 법무부 예. 입장에서도 대립을 풀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민정수석 입장에는 상당히 답답했을 것이고 예.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의 2라운드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신수석이 일방적으로 검찰의 편을 든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이 저 정도까지 표현하는 거를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라고 저는 보이죠. 물론 사과란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인터뷰 들어보는 걸 보면 상당히 몸을 낮추면서 미안함을 표현하고 신수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박범계 장관이 신수석에 상당히 큰 사과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이 신수석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본인이 돌아올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검찰 인사에서 양쪽을 컨트롤하는 게 자기가 좀 어려웠다, 예. 힘들었다, 그래서 잘 못했다라고 하면 꼭 다음 것들은 잘하면 또 되는 거 그럼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돌아오겠죠? 어떻게 저는 보실까요? 돌아올 이틀간 거라고. 휴관했다고. 그렇습니다. 이틀간의 휴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틀 동안 생각을 정리하면서 본인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의를 표명할 때 제 추측이 맞다고 하면 양측의 이런 어려운 한계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느끼고 대통령께 예. 대통령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없으니 사의를 표명합니다 했을 때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수석이 열심히 해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라고 예.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신수석의 일에 대해서 격려를 하셨다고 하면 사의를 물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한 건 아니에요 지금.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사의를 사의 표명했거든요. 표명만. 아. 그 말은 결국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사표를 제출했다는 마음이 어느 정도 굳힌 것이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은 본인의 어떤 역할에 대한 한계 때문에 스스로가 얘기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여러 번 또 만류를 하셨고 또 박범계 장관도 저렇게 표현을 한 걸 보면 신수석이 아마도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오지 그렇게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박범계 장관도 어떻게 보면 야 이거 검찰 인사할 때마다 이걸 내가 겪어야 되나 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사입니다. 자기가 그렇죠. 간부 인사에 뭔가 예. 이렇게 자리를 정리하려면 예. 그러면 자기 측근들 뭔가 밀려난 것 같은데 좀 제자리 찾아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정말 껄끄러운데 옆에 두기가 참 난감한데 이것도 있을 거고 예. 참 이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박범계 장관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쉽진 않죠. 사실은 이제 신수석이 이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사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 간부 인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올 것 같은데 예. 최소화할 거라고 봅니다. 많이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윤 총장이 임기가 끝난 7월 말에 그 다음에 대대적 인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또 만약에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논란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장관 입장에는 신수석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고 그리고 최소화해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예. 7월 이후에 대대적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정권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옮기기는 상당히 그렇죠.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 간부 인사도 고위직 인사와 비슷하게 아주 소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영장 청구권입니다. 민주당은 현행대로 청구권을 검찰에 주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검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김주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의 힘 빼기 핵심은 검찰이 쥐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에 있습니다.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로 무장한 검사가 영장 청구권과 직접 수사권을 두 손에 쥐고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검찰은 독재자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은 어느 정도 경찰과 공수처에 넘겼고 이제 남은 건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었습니다. 현재 검사만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고민 끝에 영장 청구 권한을 다른 기관에 주지 않고 검찰이 그대로 갖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1차 수사는 못하지만 기소를 위해 필요한 2차 수사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타 기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직접 소환조사와 같은 주요 수사를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영장 청구권과 2차 수사 권한을 통해 검찰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검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영장 청구권 이전 등이 검찰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의 틀을 당분간 크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 지나치게 각을 세우며 갈등 국면을 만든 것이 여론에 부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과의 오랜 갈등 국면에서 쌓여온 국민적 피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최우선시하던 집권 여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에 이어서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청문 대상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 교육청은 기준 점수 미달로 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는 유지했습니다. 이후 1년 7개월 만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이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평가한 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를 포함한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다시 이제 우리 학교 구성원들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며 당시 적법 절차에 따라 평가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각 항소하고자 합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은 일부 평가 기준 등을 문제 삼아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23일에는 서울 숭문고 신일고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등 나머지 학교에 대한 선고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타격을 줄 수도 있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 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2025년도에 시행령 폐지를 통해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라는 내용도 저는 철회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산에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의 지정 취소도 위법하다며 법원이 학교 측 손을 들어준 만큼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여러 차례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아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셨지만 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말씀 없으신가요?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성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질병 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몸을 피했습니다. 미국에 머물며 2년 동안 수사를 피해오다가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 수배,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진행되고서야 귀국했습니다. 2년여간 입국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김 전 회장은 곧바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지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가사 도우미와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건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대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들었지만 정작 김 전 회장은 1, 2심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고령이라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권력형 성범죄에 법원이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미국의 유력한 시사주간지 타임이 미래를 이끌 유망주 10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모두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정된 인물들을 통해서 지구촌의 지금 상황을 잠시 들여다볼까 합니다. 리더 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리더 부문은 서구 선진국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주로 우리가 자주 이름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를 읊었던 어맨다 고먼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까지. 다음은 제가 임의로 골라본 인물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바네사 나카테, 우간다의 환경운동가입니다. 대개는 북극곰이 갈 곳이 없어요 하면은 와 하고 나서는데 서구 선진국에서 북극곰을 어떻게든 보호하자고 나서는 그 나라의 자본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로 가서는 산림을 파괴하고 원주민들의 농지를 파괴하는 난개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에도 대륙 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고발한 인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최근 15년 동안 이렇게 환경보호 운동에 나섰다가 희생된 사람이 1,600명에 이르고요. 2019년만 하면 212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람 보겠습니다. 아논 남파, 태국의 인권 변호사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를 빨리 개혁하자 그러고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양심수들에 대해서 변론 활동을 펴서 2021년 광주 인권상에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사람 보겠습니다. 스베틀라나 티아노스카야, 벨라루스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아기 둘을 키우는. 그런데 남편이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체포됐고 또 남편과 함께 반체제 운동을 하던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고 했는데 집권 세력의 방해로 모두 중간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끝나서 낙선했습니다마는 역시 선거에 불복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 보시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역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리라든가 환경운동 등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리더십 발휘가 이번에 체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타임지는 무엇을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을 미래의 지표로 뽑았을까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팬데믹, 심화된 불평등, 구조적인 부당함, 민주주의와 진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들의 총명한 희망을 뭔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망언을 규탄하는 미국 내 한인들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고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버드대와 가까운 미국 동북부 6개 한인회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네 번째로 건립된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입니다. 한인들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역사를 전면 부정한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수의 역사 왜곡 논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논문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이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한인들은 국제적 청원 운동에도 착수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사이트에 영문과 한글로 된 성명서도 함께 올렸습니다. 엄혹한 전쟁 시기 여성에게 자행된 인권 유린과 무자비한 성폭력은 결코 왜곡돼서는 안 되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온라인 서명을 받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하버드대와 논문 게재 예정인 학술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버드대 총장이 왜곡된 논문이라도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한 만큼 당장의 징계 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버드대가 있는 매사추세츠주 한인회는 3일절에 학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 민간인 남성이 겨울바다를 6시간 동안 헤엄쳐서 월남했다는 군 발표에 의문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속옷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잠수복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군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북한 민간인 남성이 겨울바다를 6시간이나 헤엄쳐 월남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군에서는 뭐 8도라던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날 당일날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수온이 뭐 4도에서 5도쯤 됐다고 하는데 그 과연 헤엄을 쳐서 그 민간인이 넘어올 수 있는 건지. 군사 분계선에서 3km 떨어진 해안에서 발자국이 발견된 만큼 최소한 3km 이상을 헤엄친 셈인데 군 당국은 처음엔 수영에 의한 월남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군은 남성이 두터운 속옷 위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완전히 방수된 잠수복을 입고 오리발로 빨리 움직여 가능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잠수복인데 약간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돼 있는 옷에 솜동복처럼 이 점퍼 같은 걸 완전히 다 입고 끈으로 다 졸라매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미 해군 자료를 보면 해수온도 7도에서 물이 스며드는 웨트수트 잠수복을 입으면 3시간, 스며들지 않는 드라이수트 잠수복으로는 5시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륙한 북한 남성은 16일 새벽 1시 20분쯤부터 군 CCTV에 최소한 서너 차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 부대의 CCTV에도 포착됐지만 대북 감시용이 아니라 부대 방법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경계 실패가 계속되는 육군 22사단의 동북부 최전방 책임 구역이 육상과 해안을 합쳐 100km에 달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이 최전방 곳곳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늘리는데도 경계 실패가 누적되자 부실한 경계 태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춘천에서 10대와 20대 5명이 탄 승용차가 가로수와 건물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선후배끼리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차가 지그재그로 달려 순찰차가 멈추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도로를 따라 빠르게 질주하는 승용차. 경계석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고 건물로 돌진합니다. 강한 충격에 건물 파편과 연기가 CCTV 화면을 가립니다. 1층 은행 출입문과 창문은 산산조각났고 건물 벽면도 부서졌습니다. 21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로 돌진한 시간은 새벽 4시 10분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탔던 19살 B군이 숨지고 뒷좌석에 있던 10대와 20대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람이 있었어 봐. 얼마나 놀랬겠어요. 난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가 이게 부서질 정도면 조금만 잘못 꺾었으면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였는데. 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직전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을 도로에 있던 순찰차가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했고 내리막길에 이은 굽은 도로에서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순찰 근무자가 지그재그로 하는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음주도 조금 의심됐지만 음주보다도 탈취 같은 거 있잖아요. 차로를 이렇게 막 옮겨 다니는 그게 의심돼서 정지 신호를 보낸 거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회수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열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을 맡은 물건이 수상하다며 신고했습니다. 화장품이라는데 배달료를 비싸게 책정한 데다 고객이 지나치게 재촉하는 점을 이상히 여긴 겁니다. 경찰은 마약으로 추정하고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달 일을 하는 송지훈 씨는 며칠 전 배달료를 비싸게 주겠다는 주문을 잡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까지 화장품이 든 상자를 옮겨주면 8만 원을 준다니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이거 물건은 뭐죠? 화장품 같은데 그 박스로 들어있어가지고 사과 박스 많은 거예요? 아니요, 그게 조그마한 박스예요. 핸드폰 박스 같은 그 정도?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뒤에 도착해달라는 얘기시죠? 네. 고객이 건넨 건 청테이프로 칭칭 감은 작은 상자. 급한 거니 빨리 전해달란 말에 SRT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열차에 오르자마자 빨리 와달란 재촉 전화가 수차례나 왔습니다. 다짜고짜 화를 막 내고 내가 화를 받을 입장이 아닌데 조심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대체 뭐길래 이토록 닥달할까 싶어 상자를 흔들어 봤는데 화장품이 덜거덕거린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수상하다는 생각에 승무원에게 말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역에서 내리자마자 상자를 철도 경찰대에 넘겼습니다. 물건을 받기로 한 고객, 상자를 열어보겠다는 경찰 전화에 펄쩍 뛰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오셔서 직접 수령하시든지 이게 의심물체로 신고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분을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저도 지금 청테이프로 막 칭칭 감았다는 게 뭔가 지금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 사람한테 제가 얘기할 테니까요. 저 안 그래도 그 사람한테 엄청 화가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철도 경찰대는 상자에 든 게 마약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해 대전 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서 2813님이 변이 바이러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개편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3702님. 눈속임으로 새벽부터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니 충격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업주도 큰 문제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유튜브로 한니발님이 검찰을 두고 논란이 또 발생하다니 왜 그런 건가요? 내부 갈등 하루빨리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석굴암. 유리벽 때문에 가까이서는 볼 수 없는데요. 석굴암을 구석구석 촬영한 문화재 전문 사진가 고 한석홍 선생의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네, 유족들이 사진과 필름을 기증한 덕분입니다. 선조의 유산을 숨결까지 사진에 담아 남기려 했던 작가 정신도 또 아무 조건 없이 기증한 유족의 마음도 모두 국보급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